이번 그 대선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관한 또 국민 검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으로 그대로 남아서 퇴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깨끗한 부패를 일소한 깨끗한 선진국이 돼서 청년과 우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어떤 희망 있는 미래를 과연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 그런 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선거 전에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이런 부패 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또 이런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 저도 뭐 우리 후보들 중에 매일같이 저는 페이스북에 다른 거 거의 안 썼습니다. 이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페이스북만 계속 썼는데요.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. 그리고 그야말로 사건을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윤석열입니다. 저는 이거 말고도 이 대장동 사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한 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사건이 이런 대형 권력형 비리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많은 부패 사건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런 부패 카르텔 구조가 단단하게 그 바닥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패를 가장 잘 척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우리 유승민 후보님의 그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선거에 중요한 것이고 다 맞습니다. 그런데 정말 선거가 그런 정책만 가지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그 정책을 보고 그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우리 원 후보님께서는 선거 과정만 보시는데 이제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보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원 후보님하고 토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패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법 집행과 사법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국가의 근본과 관계 있는 것이고 이 부패 구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다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무슨 생산하면서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자본과 노동의 그 투입으로 이제 그 산출이 나오고 경제 성장이 된다 하는데 옛날에 소련 같은 나라는 그 엄청난 자본과 그 노동력을 가지고 왜 한계에 부딪혔느냐? 그게 바로 공정, 상식, 또 실질적 법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 향후에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국가가 무슨 정책으로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실질적 법치 기반을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서는 충분한 자율과 공정한 관리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과의 그 싸움이 중요하지만 실제 집권을 했을 때 어떨 것인가를 보고 국민들이 선거 때 표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. 부패 문제에 대해서. 이를테면 이제 이 민주당 정부의 이런 아주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이 부패 카르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은 정책을 보고 고개를 돌린 사람들도 많겠죠.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. 그러나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내로남불을 보고 등을 돌린 그야말로 그
종전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이 등을 돌리면 따라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세 분 다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.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그 훌륭한 또 정치 선배들이 계시지만 그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.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년 네. 차에 들어가는데 네. 어떤 점이 잘못하고 있습니까?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. 아니, 하도 많아서. 아니, 네.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시죠. 뭐 일단 경제 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. 소주성과 부동산 네.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산층들을 다 지금 절벽으로 내몰았고, 그죠? 원전 비리 그거는 네.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? 아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그 혼자 한 건 왜 아니죠. 검찰총장 하실 때 그 네. 끝까지 수사를 안 했습니까?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? 아니, 또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이제 아니. 그만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. 인사를 저렇게 학살 인사를 해가지고 다들 그때 세 분이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아니. 올리셨던데.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네.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왜 그거는 비서관도 조사를 못 했던데요? 아닙니다.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지금 13명을 기소했는데 네. 그중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입니다. 수석이 기소가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. 누구죠? 누구죠?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. 잠시만요. 그 홍 후보님 저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중도 확장성이 보니까 민주당의 아주 확장성이 높더라고요. 민주당 지지자들한테. 그거는 인정하시죠. 그렇습니다. 그죠?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%라 그러면 거의 50% 가까우시고. 예.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.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?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누적돼 온 게 우리 GDP가 이제 2,000조 되면은 한 1,0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. 국가부채가. 근데 이제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이게 400조가 생겼어요.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누적된 국가부채가 600조인데 요 4년 반 동안 지금 400조를 지금 늘어났는데 이재명 같은 방식에 또 민주당 같은 방식에 아니 우리나라 국가부채 낮다. 이거 200%까지 돼도 전혀 문제 없다 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국가부채를 줄여야 됩니다. 나중을 위해서. 네. 그 말씀 어떻게 줄입니까? 아니 그게 말씀하신 재정 준칙하고 네. 그리고 저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거를 잘 해서 네. 어쨌든 그 세수 범위 내에서 네. 재정 범위 내에서 써야지 자꾸 이게 부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부채를 막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 이 민주당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? 문재명이라고.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하고 관계를 딱 끊고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 노선을 잡았을 수 있는데 지금 서로 그 연합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.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과의 논쟁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누구를 가장 잘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보십시오. 그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.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비교국에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기존의 산업들을 더 아니요. 경쟁력을 높이겠다. 경쟁력도 높이고 또 각 지역마다 어디는 로봇, 어디는 AI. 예.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. 동물병원이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지금 고약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 경쟁 부담이 굉장히 돼요. 네네. 그래서
좀 일단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을 다 등록제도 하고 예. 일단 관리를 다 예, 하고 예.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런 보험 문제도 좀 해야 되는. 저는 16번에 걸쳐 우리 당의 이 경선 토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함께 열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각자의 그 경쟁력을 보여주신 우리 동료 후보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저 윤석열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다 보아오셨지만 절대 권력과 불의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에 충성했습니다. 지금 이 불의와 위선의 이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들께 정말 주권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고 또 법치와 상식과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고 경제의 번영을 일으키는 토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. 내년 3월 9일 그 승리의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강력한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